이강민의 잡지사 4월 호 6번째 페이지. 다산 정약용 선생과 더불어 남양주 씨가 자랑하는 대표 셀러브리티죠. 박광일 선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남양주에서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평소에 좀 꼭 알고 싶었던 관심 있던 주제를 의뢰를 드렸고 이제 흔쾌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남양주의 자랑 정약용 선생과도 좀 관련이 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유배 생활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쵸. 막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대략 찝찝하게 풀어주시나요? 어떤 원칙에서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예. 워낙에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 법률 조항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해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법률 조항은 당위 조건이지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걸 무시하면은 너무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그 원칙과 그다음에 이제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상황에 맞춰서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으면 대체로 유배형은 이런 느낌이었을 거다. 예. 까지는 아마 이해가 가능하시지 대략적인 않을까. 패턴. 예. 네, 이런 느낌으로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명확하진 않지만 그 느낌 정도는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정근대 국가에서 이제 보통 법이다, 뭐 법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이제 여러 법이 있으면 대체로 형법을 가리키고요. 조선시대는 이제 이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국대전에 형법 조항이 좀 약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명료를 가져다가 이제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그 형벌 가운데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가장 익숙한 게 이제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유배, 귀양 또는 귀향 두 단어를 같이 쓰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선시대 그 뭐 인물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역대 인물들 이렇게 쭉 자료 보다 보면은 뭐 어디 가서 몇 년 귀향 갔다 왔다, 또 몇 년 귀향 갔다 왔다. 예. 이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인물치고 귀향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 정도예요. 네, 우암송시열 같은 경우는 귀향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일생이 어땠는지 찾아볼 수 있기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리고 또 답사를 막 다니다 보면은 이 동네는 누가 귀향 왔었다. 이 동네는 누가 귀향 왔었다. 맞아. 예.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거제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 남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또 그 관련된 문학관이 있기도 하고요. 예. 이제 그렇기도 한데 네. 그래서 유배는 굉장히 익숙한데 이제 가만히 보다 보면은 근데 같은 유배를 갔는데 이분은 거기 가서 뭔가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뭐 글도 쓰고. 왜 그게 유배가 맞나? 근데 이분은 가서 아무것도 못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기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다산 정약용과 이제 추사 김정희. 한국사에서 뭐 내노라는 유명인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으로 18년 동안 유배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 뭐 책도 만들고 제자들도 키우고 심지어는 자료를 보면은 뭐 영암 여행도 갔다 오고 다산 초당이 강진에 있죠. 강진에 있어요. 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기도 별장 한데 같아요, 별장. 별장 같기도 한데 예. 이분이 다닌 데는 더 뭐 여러 군데 건너편에 그래요? 있는 저기 스님 만나기도 오고 하고 예.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은 이 유배가 맞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그 업적도 굉장히 탁월하고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는 제주도. 제주도 대정현으로 이제 유배를 갔는데 좀 네. 멀기는 하지만 네.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사의 유배 생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업적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십시오라고 하면 네. 세한도. 상대적으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이제 추사체도 거기서 완성이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그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이 많지 않은 이유는 예.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여기에 이제 유배형 자체에 차이가 있었다. 정약용에게 그 처해진 유배형과 네. 그 다음에 김정희에게 처해진 유배형의 모양이 달랐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신다면은 예. 또 그럭저럭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어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걸 오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런 기록도 있답니다. 조선 전기 관료의 4분의 1이 유배 경험이 있다. 이거 되게 비일비재했구나.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뭔가 국면 전환이라든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일단은 유배를 보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배를 보내놓으면 현직 정치에서 일단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아예 왕이 신하한테 너 잠깐 바람 쐬고 와라 내가 다시 부를 테니까.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배를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복귀하는 케이스가 많았었는데 조선 전기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배를 갔다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조선 후기는 이 사이클이 좀 느려져요. 그래요. 그래서 한 번 가면
뭐 한 18년, 잊혀진 인물. 10년 뭐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는 유배 보냈는지 까먹고 있다. 관료들이 막 열심히 정치하다가 누가 지금 돌아올 때가 됐는데 뭐 이런 케이스도 종종 진짜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선생도 예. 그런 케이스예요. 잊혀져요. 그러니까 뭐 그 정확하게 잊혀졌다기보다는 언제쯤 해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친 케이스입니다. 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유배가 조선 전개하고 또 조선 후기 모양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썬킴 선생님하고 형벌의 역사하면서 중국의 이제 태장 도유사. 이거 배웠거든요. 오형. 거기서 이제 유가 유배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는 이제 조그만 몽둥이로 치는 거고 장은 큰 몽둥이로 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돈은 가져주는 거고 그다음에 유는 이제 유배를 보내는 거고 네. 사는 사형. 사형을 예. 가리킵니다. 대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수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이제 뭔가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형벌, 신체형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이렇게 막 잘라요.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귀 자르고. 네, 코 자르고 그러니까 예. 또 저기 뭐 발뒤꿈치 자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그렇죠. 해서 정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신체형을 없애고 대신 그러니까 뭐 형벌 중에서 태장은 때리는 거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형벌의 느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태장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가둬두고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 이후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형벌하면은 태장 도유사 이 5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태형, 장형은 신체형, 그다음에 도유는 어떻게 보면 자유형. 지금 우리가 주는 형벌들이 대체로 자유형이잖아요. 수감, 뭐 그렇죠. 유배, 그렇죠. 예. 징역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네.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생명형으로서 이제 사형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유배형은 다시 이제 3등급으로 중국 대명률에 보면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중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뭐 경하다, 좀 죄가 크지 않다 그러면 이천리 유배형. 2,000리 밖으로 보낸다. 그렇죠. 뭐 800km 내지 1000km 정도로 보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중간 정도의 죄를 지었다. 그럼 2,500리. 그다음에 이제 크게 죄를 졌는데 사형 직전까지다. 예. 그럼 3,000리. 야, 그러면은 1,200km 내지는 뭐 1,500km 정도 엄청 멀리 보내. 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본적이 전에 이제 그 3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네. 다만 이게 태장 도유의 뒷부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더 중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네. 유배를 갈 때 또는 감옥에 가둘 때 먼저 태형 또는 장형을 태장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장 100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야. 그러니까 원칙대로 유배를 가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배를 가는 거예요. 3,000리를, 그렇죠. 2,500리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 거의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의미의 이제 유배형이지만 네. 조선 시대에 가면은 그 사대부들에게 신체형을 가하는 거를 조금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왕의 명으로 그거는 좀 약하게 하거나 생략하고 유배만 보내는 경우가 태장은 조금 생략하고. 경우도 예. 있습니다만은 예. 원칙은 장형 100대를 네. 하고 유배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중국 법을 그대로 들여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2,000리, 2,500리, 3,000리잖아요. 유배형이 그 경중에 따라. 조선은 그 면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그 왕이 계신 예. 이제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한양을 기준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쭉 찍어보는 거죠. 자, 이 사람을 그 유배 이천리에 처한다. 태평양 아니야? 그럼 800km잖아요. 예. 그럼 남쪽으로 보내면은 지금 이어도 앞바다 어디쯤. 진짜로. 예. 예. 그 김포공항에서 타면은 이 키로수가 나오잖아요. 예. 그 정도면 이어도 앞바다 어디쯤 가야 되고 네. 북쪽으로는 그럭저럭 돼요. 이천리는. 위에. 예. 근데 경원이 이제 제일 멀었는데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딱 재보면은 한 1,200리, 1,300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결국은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거리를 못 채워요, 지금. 네, 거리를 못 채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돌아서 보낼까? 키로수는 그러니까 부산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가는 게 한 1,000리인데 지금 그 처해진 거는 2,000리가 제일 약한 예. 유배형이잖아요. 네.
그럼 돌아서 가면은 최단 거리로 안 가고 네. 빙빙 돌아서 그 거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정조 때 뇌물죄를 저질렀던 김약행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로 그래서 유배의 거리수를 다 채워서 유배지에 도착을. 지독하다 진짜.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이렇게 지켰는데. 예. 근데 이거 환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나라 처지에 맞추자.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현지화 시켜야 되니까 네네네. 대명률은 그러하지만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천리, 삼천리 기본으로 보내지만 네. 우리는 정하자라고 해서 네. 환산식을 정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천리는 20식, 2,500리는 25식, 삼천리는 30식 하는데 1식이 30리니까 네. 그걸 리수로 다시 환산을 하면은 네. 2,000리는 600리, 2,500리는 750리, 삼천리는 900리가 되는 환산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경중에 따라 600리, 750리, 900리 형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400m 1리를 치면은 삼천리 같으면은 4936, 360km지만 당시는 한 540m 정도를 했으니까 1, 2가 네, 그러면은 한그 59, 45니까 이게 한 암산으로 450km, 되신다고? 예. 한 480km 정도. 480km? 예. 그러면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의 남해안 쪽 그러네요. 정도는 커버가 한양에서. 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야. 네, 곽재식 작가님이 되게 싫어할 낱말들이 그렇죠. 다 있네요. 지금 저도 뭔가 계속 찝찝해가지고. 근데 예. 그 들으면서 하면서 화요일이니까. 네, 그래 예. 키로수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예. 이유가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사정에 맞게 거리는 일단 많이 뭐 생략을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죄인이나 또 죄인을 이송하는 그 사람이나 좀 고역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거리 채우는 방식이 조선 말기에는 좀 변화하게 된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형법을 1895년 즈음부터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너무 원시적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간제로 바꾸자 거리형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꾸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천리형은 종신형, 2500년 15년형, 이천리형은 10년형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귀양 삼천리다 그러면은 넌 종신형이다. 그러네요. 그다음 귀양 이천리다 그러면은 10년형이다. 네. 이제 이렇게 바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다음엔 1896년부터는 이거 너무 복잡해서 10등급으로 좀 이렇게 잘게 쪼개자. 이렇게 정했다가 아예 그거 없애자 해서 1909년 즈음부터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유배형 자체에 환산해갖고 시간으로 나누는 고차도 사라지니까 역사 속에서 이제 1909년쯤에는 우리는 유배형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1895년에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그때까지는 또 있습니다. 있었다는 거구나.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말고도 집행 방식에서도 유배형의 어떤 경중을 나눌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멀리 갔는데 왜 정약용 선생과 김정희의 선생의 모습이 좀 달라졌었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집행 방식이 이제 부처가 있고 안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뭐냐면 일정한 지역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향 부처, 외방 부처, 해외 원도 부처가 있는데 본향은 고향으로 보내는 것. 고향 지역에서 머무르라. 네, 본향이 고향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외방 부처는 어느 멀리 보냈으나 그 동네만 있으면 돼요. 네, 있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거리를 그렇게 딱 이렇게 엄격하게 정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원도 부처는 예를 들어 제주도로 보냈다. 네. 그럼 제주도 안에서는 막 돌아다녀도 돼요. 집안에만 있지 말고. 그렇죠. 이게 이제 부처형인데 네. 여기에 비해서 안치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본향 안치, 절도 안치, 위리 안치가 있는데 위리 본향 안치. 안치는 본향 안치는 말 그대로 이제 고향으로 보냈는데 고향 집에 가둬두는 겁니다. 집안에만 있어라. 고향인데. 가택연금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지 마. 그러네. 그다음에 이제 절도 안치는 어느 섬으로 예를 들어 거제나 남해로 보냈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이 강화도 교동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럼 고동에 요만큼 갇히는 거예요. 절도 안치인 거예요. 네. 근데 절도 안치인데 광해나 그런 특별한 금성대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가 붙냐면 위리 안치가 붙어요. 위리 안치가 제일 센 거죠. 예, 위리 안치는 뭐냐면 그 집안 전체를 탱자나무로 가두는 겁니다. 탱자나무로 가두게 되면은 그 탱자나무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아예 이제 그러니까 본향 안 치면 살짝 나갔다 와도 되잖아요. 이제 잠깐 내가 그래도 눈치 봐가면서 마트는 내가 잠깐 다녀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네 정자 정도는 뭐 편의점 같은 데는 갔다 오는데 예. 이 위리 안치는 집 밖으로 아예 가시나무를 쳐서 울타리를 쳐서 못 가는 거니까 철조망 둘러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외방 부처
그러니까 강진 지역에 갔지만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 관 사또에게 신고만 하면은 아, 부처 정도였구나.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아, 그래서 강진에서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죠. 옆 동네 허락은 갔다. 받아야 되지만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김정희 선생 같은 경우는 제주도 대정으로 갔는데 네. 이건 안치예요. 그러니까 강도순 집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를 못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약용 선생 유배지라고 하는 집 주변을 네. 원칙적으로 못 나가요. 김정희 선생. 그러니까 예, 그건 예. 안치 케이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들의 활동 영역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뭔가 누구를 만나거나 그다음에 업적을 쌓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다. 다산 선생은 강진 앞바다를 허락받고 갈 수 있었지만 추사 선생은 그 대정현 돌고래를 마음대로 볼 수 없었다. 그렇죠. 그거 보려면은 저 앞에 바다가 있는데 예. 가려면 이제 허락받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예. 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동네 목사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또들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추사 선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이 사또로 온 덕분에 네. 그래서 제주도 여행은 한번 해배되기 전에 느낌이 와요. 요게 이제 유배가 좀 끝나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서로 이제 좀 주고받는 게 있었나 봐요. 시그널이. 예, 예. 그래서 제주 목사도 뭐 아유 한번 마지막인데. 돌아보시게 하지 하면서 네. 이렇게 제주도 한 바퀴 여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 네.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럴 때 이제 유배지를 정할 때 이제 또 참고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네. 뭐냐면 제주도 사람하고 평안도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 지역에 유배를 보냅니다. 일종의 지역 차별이었어요. 아, 제주도와 평안도는요? 예, 그 서북 차별하고 제주도 차별이 있었고 제주도는 인조 때부터 시작해서 순조 때까지 출육 금지령이라 그래가지고 아, 육지 못 가게. 예, 육지를 아예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료들 일부가 이제 그 조정에 있었지만 유배를 간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 네. 그게 오히려 좀 문제가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네. 제주도로만 유배를 보내니까 본양 안치 또는 본양 부처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네. 평안도 사람들도 역설적으로 그런 어떤 차별을 좀 받았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중죄인이나 정치범은 네. 압록강 두만강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수갑산이나 네. 경원 지역이나 이런 데로 유배를 안 보냅니다. 그럼요. 여기다 보내면은 네. 여차하면 넘어가 버려요. 아, 그렇죠. 아예. 네, 그리고 뭐 청나라 사람 만나갖고 네. 여기 지금 조선이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를 얘기를 하면 그게 외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중죄인은 남쪽으로 보냅니다. 뭐 남쪽이 그냥 강진 뭐 이 정도. 강진, 아니에요? 뭐 제주도. 거제도, 예. 뭐 흑산도 예. 이런 데로 보내면 누구를 접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섬으로 유배를 섬으로 많이 보내서 네. 그래서 이제 우이도로 정약전 정약전 선생이 갔다가 문순득을- 우연히 문순득 얘기도 듣고 지난주 방송 참고하세요. 네, 예.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어쨌든 이제 부처와 안치라고 하는 두 네. 가지 사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했던 게 사극 보면 이제 죄수가 유배지로 갈 때는 그 나무로 만든 옥 같은 게 이제 실려진 수레를 타고 가던데요. 그건 보통- 아주 중죄인인 경우예요. 아, 오히려 중죄인인 경우에. 근데 중죄인인 경우는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역죄인으로서 네. 아마 이거 유배 보내는 게 형식이고 곧 처형할 것 같다? 어, 이런 느낌의 사람들을 보내고 보통은 걸어가라고. 중죄인이 오히려 네. 이득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쯤 되면은 예. 어지간하면 말 타고 가라. 아, 말도 태워. 네, 왜냐면은 예. 이제 그 끌고 가는 군졸도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아, 예. 유배 가는 사람들은 말 타고 그치, 군졸도 예, 고생이야. 예, 예.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 하루에 한 2, 30km 정도씩 이동을 했었고요. 야. 조금 이제 좀 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거보다 많이 한 하루에 한 4, 50km 정도 야. 이동을 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준을 이제 정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 유배 가는데 여기 사람 만나고 저기 사람 만나고 또 누가 제자라고 나와서 선생님 뭐 힘드시죠 예. 뭐 이러면 이거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보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기한을 정해서 가능하면 도착을 하는 게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기한 맞춰라. 그래서 그 기한 못 맞추면은 그 관리가 처벌을 받습니다. 아, 그래. 그럼 부지런히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부지런히 데리고 가서 일단 현지에 예. 도착을 시키는 것이 또 해당하는 호송하는 관리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유배지 도착하고 나서는 이제 죄인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죄인 밥 먹이고 감시하고 좀 케어하는 역할은 누가 맡았나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저기 호송하는 관리한테 접수를 누가 하냐면 수령이 접수를 합니다. 그 그래서- 현지의 수령이. 예, 현재 예를 들어 강진현에 이제 현감이 나와서 네. 이제 그 수령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정약용 선생이 오셨소. 죄인 정약용이 왔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정하냐면 보수 주인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현지에 왔는데 네. 유배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방에 감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을 내줘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좀
그 곁집이나 빈 집을 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빈 집을 내줄 사람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보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빈집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빈집 또는 그 집을 따로 내줬을 때 그 옆방에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책임질 사람을 보수 주인을 정합니다. 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걸로 세금 내는 거를 면제받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잖아요. 힘들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검색도 안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네, 괜히 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고 또 그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못하겠어, 보수주의 못하겠어 막 이러면은 그럼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사람의 유배 생활을 이제 도와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수주의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은 뭔가 좀 밭도 좀 갈게 하고. 일 시켜요? 좀 저기 뭐 귤도 좀 따게 하고. 그럼 좋죠. 그러고 싶은데 이게 더 민폐인 거예요. 왜죠? 양반들이 일을 안 해봤잖아요. 일머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양반들이 오니까 그런 거 안 그러면은 해봤죠. 시키는 게 더 힘들어요. 일머리 없는 사람은 그렇죠. 예. 차라리 그냥 혼자 하는 게 낫지. 맞아. 내가 저 양반을 내가 어떻게 일을 시켜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예. 그냥 일을 안 시키니까 이 보수주의인들이 더 힘들어져서 결국은 마을 전체에서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밥을 또는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짐이네, 준비해주는 짐. 현지에서. 이런 방식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현지에 가서 어떻게 보면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밥을 제대로 안 주고. 예, 그러니까 보수주의인으로 이제 강진에서 이제 그 정혜경 선생이 지정을 받았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진짜로? 네. 왜냐하면 그렇다고 뭐라 할 사람이 이제 그때는 법이 이완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혜경 선생이 거의 밥을 얻어먹다시피 하게 다녔고. 눈칫밥. 네. 또 그와 다른 케이스로 김정희 선생은 제주도에 도착을 했는데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밥을 못 먹겠다. 입에 안 맞아서? 입에 안 맞아서. 토착 음식이.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제주도 별미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물도 다르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입이 안 맞으니까 이제 집에다 편지 씁니다. 예산에다가. 간장 보내주고 그다음에 고추장도 좀 보내주고 좀 반찬도 보내주고 이걸 쓰는 거죠. 그러면 예산에서 제주도 가다가 이제 간장 다 발효 완성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서 그래서 음식 상에서? 네, 음식 상에서 나중에 이제 마른 음식 중심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그게 허용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유배지에 있는 유배인들을 가족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심지어는 부인을 데려갈 수도 있어요.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또 허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조 때 어느 기록이 나오냐면은 이 사람이 유배지로 갈 때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줘라라는 명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무슨 유배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못 보내게 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정조가 볼 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내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걸 갔는데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가족들이 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가족들이 못 오기도 하는데 정혜경 선생은 아들이 와 있었고요. 아들이 아버지 뒷바라지하러 온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추사 같은 경우도 아들이 서자가 왔다 갔다. 양자죠. 양자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거기에서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 약간 여기저기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참견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면은 이제 그 흑산도 유배 같은 정혜경 선생이 여기저기 다니면 참견하잖아요. 창대 만나고. 네. 그런 어떤 느낌의 이제 유배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처음에 그렇잖아요. 군대 처음에 입영 때는 여기서 내가 3일을 버틸 수 있을까? 까마득하죠.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상병이나 병장쯤 되면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제 유배 생활도 이제 몇 년 지나면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좀 활달하고 조금 이제 적극적인 사람은 이거 익숙해지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만의 영역을 현장에서 만들어가기도 하게 되는 걸 군대 복무 기간처럼 정해진 기한이 있었던 건가요, 유배에? 중요한 거는 이 유배는 사실은 종신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신. 그렇죠. 그래서 유배는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있었는데요. 하나는 양이라 그래가지고 유배된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조금 뭐 2,500리에 보낸 사람을 2,000리로 줄여주는 그러니까 좀 서울 쪽으로 가깝게 주는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종편이라 그래서 너 어디로 유배 가고 싶니? 그러니까 좀 유배가 오래되면은 나 지금 여기 너무 힘드니까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옮겨간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해배. 그러니까 유배가 아예 해제되는 건데 이 3가지의 모두 공통점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감 기간이. 수감이 유배 그러니까 기간이.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유배인들이 바라는 케이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조처가 취해지는 것들이 언제가 될 거라는 게 누구도 기약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조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처음 유배된 곳 또 때에 따라서 굉장히 험한 곳에서 본인 기준으로 네. 어려운 곳에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그래서 보통 유배를 간다라고 하면 조선 후기에는 아, 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랬겠네요. 네, 다시는 자유를 얻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혁전 선생이 1816년에 결국 흑산도에서 생을 네. 마감하게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유배의 모습이었어요. 야, 그러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고 좀 이렇게 사람도 우울해지고 좀 암담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만의 삶을 영위하며 업적을 남긴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배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저 같은 평범한 사람 같은 경우는 내일쯤 연락이 올까? 모레쯤 연락이 올까? 희망을 갖고. 왜 유배가 이제 풀렸다건 희망을 갖게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유배지에 가 있던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는 저기 누가 관리가 오는 겁니다. 네. 이제 그 관리가 당신 이제 서울로 돌아가도 돼요라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약 갖고 올 수도 있고. 사약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유배 가서 그 당시 관리들이 많이 썼던 시를 보면은 임금을 사모하는 시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게 진짜 사모에서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임금님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디 막 보여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 조천에 가면 연북정이라고 있습니다. 연이 이제 그 사모할 연자, 사랑할 연자인데 내가 뭐냐면 북쪽을 바라보면서 내가 임금님 사모한다. 약간 딸랑딸랑 느낌이 네, 그런 있다는 느낌도 거네요. 있고 한편으로는 간절한 마음인 거죠. 사약 나 보내지 빨리 좀 마라. 풀어주라. 풀어줘라.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이제 조금 더 활달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분, 대표적으로 이제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처음에 이제 사이제에서 이제 머물면서 너무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은 넘어갑니다. 먹을 거 힘들고 주변 사람들 냉대하고 저 사람 그 서학에 연루됐대 위험하대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멀리 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고 조선도 한 1806년 7년 지나가게 되면은 그 서학에 대한 탄압도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약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관심도 갖게 되는데 호감인데. 호감이 가는데 예. 근데 정약용 선생이 이제 너무 심심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막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마당에서 이제 애들이 놀고 있었던 거죠. 일단 주막에 있다는 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데 너무 심심하게 야 니들 일로 와봐 그러니까 그 서울 아저씨가 이제 일로 와보라고 그렇죠. 하니까 쭈뼛쭈뼛 안 갔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못 도망갔나 봐요. 예. 그래서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저 황상입니다 그랬더니 너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놀면 돼? 공부를 해야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걔가 황상이 너무 무섭잖아요. 무섭죠. 죄인으로 온 분인데. 그리고 또 한편은 예. 짐작하시겠지만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빠져나가는 게 저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올게요. 그러고 예. 황상이 잘했다. 도망가요. 예. 근데 도망갔는데 예. 그 지방 아전이었었거든요. 아버지가. 네. 그래 황인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야 그분이 진짜 너 선생님으로 써준대? 대단한 분이야. 알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자와 스승의 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인데 네. 네가 뜻이 있으면 한번 선생님을 찾아뵈라. 뜻이 있었나요?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행히.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공부가 얼마나 이 정도, 힘들지. 그렇죠. 네, 그런데 모를 수 이제 있죠. 정약용 선생한테 가서 이제 공부를 이제 청한 거고. 네.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 너무 심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침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요 케이스가 추사 김정희 선생이 또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네 애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기서는 나가지 못하니까 불러요. 그렇죠. 못 불러다가 나가니까. 예. 나중에 이제 대정 향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멀잖아요. 예. 향교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겠다. 출강. 네, 출강을 하는 예, 거죠. 예. 출강 김정희 선생님.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산에 집에다가 얘기해갖고 애들 교과서가 없으니까 책 좀 보내달라. 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기도 해서 그 제자들이 이제 또 일군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영역이 굉장히 좁았다면 이제 추사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좀 넓었다 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제가 머물고 있는 집이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머물러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그 머물러서 이제 주막에서 이전을 해서 만덕산 귤동으로 옮겨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산 초당입니다. 그렇군요. 제자가 이렇게 옮기라고 해서. 윤종진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 그러니까 이 다산 초당에 머물게 되니까 거기 이제 별실도 몇 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우리 선생님이 이제
시내를 벗어나서 별도의 서실에 머무신다고 하면서 각 지역의 제자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다 모여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약용 선생님 너무 신났잖아요. 그렇죠. 공부 평생 좋아하시는 분이. 그래서 야, 넌 지금부터 뭐 정리하냐면은 조선시대 법과 관련 거, 제도 관련된 거 정리해봐. 너는 지금 형벌 관련된 거 있잖아. 네네. 그거 좀 정리 좀 해봐. 그다음에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저 형이 네. 저기 흑산도가 있는 저기 우이도가 있는데 네. 그 우이도 가서 거기 너 혹시 배 연구 좋아한다며 그거 메모해놔. 이강회 선생. 이강회 선생. 예.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공동 작업도 하고 자신이 쓰는 작업도 요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강진 유배 생활을 18년이라고 하는데 9년 동안은 다산초당에 계셨었거든요. 이때 에디터로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다산 출판사예요. 정약용의 잡지사. 네. 그러니까 그 예. 만덕산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차가 많이 나서 다산이라고 불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덕산을 다산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호를 우리가 정약용 선생이 여럿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다산. 아, 그래서 다산. 네, 그 초당에 있는 산 이름이 다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다산 이제 출판사 편집자 에디터 정약용 이렇게 쭉 하면서 쭉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종 때 나왔던 여유당전서 154책에 이르는 그 책의 기초들이 거의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나중에 남양주에 와서는 그걸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편찬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 선생의 유배 생활은 다른 사람과 좀 달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이 과정에서 제자들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함총서, 그다음에 윤종진은 수남총서, 황상 같은 경우는 치원총서, 그다음에 환경이는 양포총서. 이런 어떤 제자들 역시 일정한 업적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학 상장이라는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여기서 만들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도대체 이제 이 정약용 선생님 볼 때마다 되게 재밌어요. 약간은 때에 따라서는 약간 능청스럽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대단히 진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정약용 선생이 평소에 싫어했던 낱말이 있습니다. 소일. 소일? 우리 소일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소자가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날짜를 하나씩 없앤다. 그러니까 허투루 보낸다는 지금 지루하니까 너 혹시 소일거리 좀 있니? 라고 그러면 나 이거나 하면서 소일거리 좀 시간 때울 거 있니? 시간 때울 거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약용이라는 인물에게 시간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강진에 있던 남양주에 있던 아니면은 서울에 있던 똑같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소일이라는 말을 너무 싫어해서 도대체 그 낱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있으면 내 할 일을 다 할 거고 뭐 여기서 강진에 죽으면 죽는 거고 그러면서 나의 일을 해나가려고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성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처라고 하는 귀향의 모습과 그다음에 또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배였는데 유배 같지 않은 그러네요. 그런 어떤 삶을 이제 자신의 삶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본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개인의 적극적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하루하루 소일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다산 선생이나 우리 박광일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저도 남양주에서 늘 소일하면서 오늘은 소일거리로 저기 다산 묘소나 한번 다녀올까 뭐 이러면서 그게 다녀옵니다. 진짜 일이시잖아요. 예. 그러네요.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오늘은 조선시대 유배형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다산 선생의 슬기로운 유배 생활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